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시즌이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이제 맞벌이 부부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 맞벌이 부부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둘 다 일을 하니까 맞벌이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기도 하고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에서 맞벌이 부부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근로자를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에서는 이제 부양가족 등록할 수 있는 100만원 소득금액 계산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셨다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부부 모두가 총급여라는 얘기를 썼다는 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입니다. 즉 그냥 직장만 다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부 중 한 명이 500만원 아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기본공제 대상자, 즉 부양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초과를 한다,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둘 다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방법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맞벌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 공제되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각 공제 항목에 대한 이제 좀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보통 이제 몰아주기 전략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이 전략을 쓸 때 알아야 할 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적공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맞벌이 부부 공제 항목은 이제 서로 간의 공제가 되는 게 있느냐, 그거를 얘기한다는 점 혹시라도 오해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적공제는 이제 남편과 부인이 둘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부양가족이 아니라는 뜻, 즉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는 안 됩니다. 그다음 보험료는 되느냐, 보험료의 소득공제 요건을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도 안 되겠죠. 왜냐고요? 여기서 이미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비는 어떨까요? 의료비는 세액공제인데 조금 특이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즉 맞벌이 부부라도 의료비는 된다, 이거는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지출입니다. 이 지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본인 카드로 결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 이건 부양가족도 마찬가지니까 혹시 부모님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본인 카드로 이게 지출이 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내가 지출한 기부금은 안 됩니다. 배우자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를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셨다시피 맞벌이는 각자 사용한 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신용카드를 쓸 때 몰아주기를 할 때는 각자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몰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1인 명의로 쓴다는 얘기고, 이게 또 가족카드가 있는데 가족카드를 쓰더라도 이게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이 자료가 옆에는 이제 부양가족이잖아요.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런데 어차피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이 공제 요건이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려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이 바로 어떻게 해야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 절세가 더 잘 될 것인가, 누가 더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국세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종합소득세 과세가 이제 누진세율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커진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2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당연히 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니까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하다. 자, 그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몰아줘야 할지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자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고소득자에게 몰아넣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소득 차이가 크다는 거를 사실 전제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둘 다 소득이 엇비슷한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과 3,500만 원이라고 하면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소득이 좀 많이 차이 나서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좀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몰아주라는 겁니다. 사실 머리 쓰기 싫다 하면 그냥 이렇게 몰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소득공제가 주는 혜택과 세액공제가 주는 혜택을 한번 봐야지 아마 이해가 조금 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모르고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다 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앞에 글자만 다르죠. 자, 이제 공제라는 뜻은 사실 쉽게 말해서 뺀다는 겁니다. 덜어낸다고 하죠. 그런데 앞에서 무엇을 빼느냐가 다르다는 게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빼주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빼주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런 카드 뉴스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월급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즉 월급에서 공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은 소득을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걸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이 과세표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기본세율을 달리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상당하죠. 이 아래가 잘렸는데 지금 최저세율은 6%입니다. 이게 1,400만원 이하이고 그 다음 세율이 이제 15% 그리고 그 다음 세율이 24%입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보면 4배의 차이가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4배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소득자한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산출된 세액을 그냥 그대로 빼주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원의 과세표준이 나왔다고 치면 최저세율 6%를 곱하게 되니까 얼마죠? 6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액공제는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자녀 세액공제가 있다고 치면 한 명당 15만원이니까 한 명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내야 할 세금이 45만원으로 빠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더 깔끔하고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요. 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도 단순히 소득을 이제 빼준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득공제 자체가 이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액을 줄여주는 혜택하고 똑같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은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세액공제 항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서 절세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이제 어떤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본인이 소득공제가 많은지 혹은 세액공제가 많은지부터 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세액공제가 거의 없다면 사실 소득공제밖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전략을 짜기도 어렵겠죠. 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몰아주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양가족 등록 같은 인적공제는 그냥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으면 등록만 하면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 신경 쓸 게 없지만, 만약에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했을 때는 공제 요건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 있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게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의료비는 세액공제라는 점이 조금 다르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높은 경우에는 이 기준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 규모인지 그것이 유리한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한 사람한테 몰아주었을 때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계속 신용카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득공제 하면 이게 좀 많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최저 사용 금액도 있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도는 총급여액, 즉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7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7천만 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30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의 소득공제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기본공제라는 것이고, 우리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금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공제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더해졌을 때는 이 7천만 원 초과자는 5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7천만 원 이하자는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소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1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어쨌든 간에 이 7천만 원 초과자는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신용카드라고 말하는 건 신용카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 등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최대 5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인적공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그 부양가족의 추가적인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분들이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소득공제는 한 사람이 받고 세액공제는 한 사람이 받고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본인이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즉 자기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주로 노리고 나머지 한 분 소득이 많은 사람은 부양가족을 포함한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 가정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은 도움이 될 수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소득자한테 몰아주는 게 일반적이라 머리 아프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인적공제는 가급적 고소득자한테 해주면 좋다는 이유는 인적공제는 15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 자녀 합쳐서 4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600만 원의 소득공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절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적공제 때문에 사실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실제 세금은 아니지만 이런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는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인적공제를 고소득자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고소득자의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24% 적용인데 소득공제를 통해서 15%로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인적공제를 해준다는 뜻은 이분들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적기본공제를 기본으로 해서 받게 되는 세액 혜택 그런 거는 다 이제 이분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본공제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죠. 다른 배우자분은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연금공제, 연금저축 이제 2000년 이전하고 2000년 이후를 나눠서 하나는 소득공제, 하나는 세액공제인데 지금은 대부분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이 무슨 뜻이냐 이 연금공제도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높은 즉 저소득자가 더 유리하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그 얘기입니다. 소비와 지출 규모에 따라라 얼마나 많이 쓰느냐. 급여가 많은데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소득공제를 받기는 거의 어렵죠.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준이 3%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천만 원 소득자라고 하면은 이 3%가 얼마죠? 150만 원입니다. 의료비를 평소에 쓰지 않는다면 15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낮은 저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언을 드린다기보다는 저도 많은 분들의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한 거고 또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정리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의료비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저 사용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저 사용 금액이 높은 신용카드 그리고 낮은 의료비는 서로 구분을 해서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이다 보니까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료비만으로 이 산출된 세액을 다 공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료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지출을 본인 카드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보면 그 의료비 지출 대상자를 위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부모님 카드로 지출을 하셨으면 이거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의료비를 본인 카드로 지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몰랐다면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자녀나 부모님, 부양가족이 A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의 의료비를 남편이 냈습니다. 근데 아내가 고소득자라서 아내한테 인적공제를 달았으면 이거는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이 아내분께서. 문제는 그렇다고 남편이 받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인적공제를 했으면 그 부양가족의 자료가 다 일로 가기 때문에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만 받을 수 있지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라든지 또 이제 구글 검색을 좀 해보시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이번 연말정산 세금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